저기 얼음 위에서 누군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번엔 또 신발 한 짝이 눈 속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 소동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파란 눈이 서양인이네요. 이곳은 바로 한국의 겨울축제 현장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싸움을 하다 엉덩방아를 찍고 얼음 낚시를 하다 연기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미끄럼틀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이 난리 법석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과 영국에서 온 두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의 초대로 한국 겨울을 처음 경험하면서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대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국 겨울 간식의 달콤함, 전통 놀이의 신기함, 그리고 겨울 축제의 아찔한 순간들로 이어지며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여행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이 사연 속 외국인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네요. 한국인들의 겨울은 특별해. 한국인들은 추위를 따뜻함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 과연 어떤 말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한국 겨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한국인 여러분. 저는 에머린이라고 해요. 미국 남부에서 평범하게 교사로 일하고 있죠. 저는 오늘 한국에서 겪은 겨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라고 사실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사연을 보낸 것은 아니에요. 굳이 하나 특이한 점을 꼽자면 저는 하얀 피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늘 따뜻한 지방에서만 살아 겨울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는 곳은 겨울이라 해도 기온이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곳이랍니다. 눈이요? 아, 당연히 눈은 본 적 있죠. 인터넷에서만요. 무튼 그래서 이번 겨울 한국에 간다는 건 저에게 인생 첫 진짜 겨울을 맞이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영화 속 겨울왕국에 뛰어드는 기분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행을 결정한 건 제 절친인 수연이 덕분이에요. 제 친구 수연이는 한국에서 도시계획 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저희의 인연은 대학교 교환학생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땐 수연이가 낯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하고 있었고 저는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던 참이었죠. 우린 딱 맞는 타이밍에 만났고 그때부터 자매 같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참, 그리고 여기엔 제 또 다른 친구 카이렌이 있어요. 그는 영국 출신의 여행 작가인데 뭐라 하여 제 반대 성향을 가진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계획적이고 꼼꼼한데 카이렌은 내 발이 나침반이지 내가 가는 곳이 목적지지 하는 말을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덕에 우리 셋은 늘 심심할 틈이 없답니다. 셋이 만나면 항상 좌충우돌이 벌어지곤 하죠. 설명이 장황했네요. 무튼 이번엔 수연이가 모처럼 우리 둘을 한국으로 초대했답니다. 수연이는 저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겨울은 정말 특별해. 눈도 보고 온돌도 체험하고 겨울 간식도 먹어봐야 돼. 수연이의 말을 들은 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물었죠. 온돌? 그게 뭐야? 근데 제 질문에 수연이는 의미심장하게 그러더라고요. 와보면 알 거야. 그리고 눈도 본 적 없다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요.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저와 다르게 카이레는 이미 신이 나 있더군요. 좋아. 한국 겨울 음식은 100% 블로그에서 대박이 날 소재가 될 거야. 내 책 제목은 눈과 온돌과 맛있는 붕어빵으로 하겠어. 라면서 이미 잔뜩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블로그 돌이 아니랄까봐. 무튼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드디어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수연이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죠. 환한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반겨주며 수연이는 차를 몰고 우리는 집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가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이미 저는 창밖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죠. 거리에 쌓인 눈이며 나무에 앉은 하얀 결정들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와, 진짜 동화 같아. 영화에서 보던 그 느낌. 그런 절 보며 카이렌도 좋아하더군요. 이렇게 예쁘게 눈이 쌓인 걸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면서요. 그리고 이어 드디어 수연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바로 러그 하나 없는 바닥 때문이었죠. 아, 이거 참. 이렇게 추운 날에 러그조차 없다니. 한국에선 신발도 벗고 생활한다던데 좀 무섭더라고요. 발 시려울 텐데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신발을 벗었죠. 그런데 문득 방바닥에 맨발이 닿는 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 발을 떼곤 수연이를 쳐다보았어요. 수연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겠는 듯 푹 소리를 내며 제 등을 떠밀더군요. 그대로 방으로 떠밀려 들어간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바로 방에 들어가자마자 발밑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이었죠. 수연이는 놀란 저희를 보며 그러더군요. 이게 바로 온돌이야. 한국식 바닥 난방. 히터도 없는데 바닥이 따뜻하다고? 이거 마법 아니야? 카이레는 바닥에 앉아 손을 대며 감탄했고 저는 그걸 보며 신기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따뜻하면 침대는 필요 없겠는데 여기 바닥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수연이는 뿌듯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온돌은 한국 겨울 문화의 시작일 뿐이야.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기대하라고. 그날 밤 우리는 온돌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기분이 정말 좋았죠. 눈도 처음 봤는데 이런 따뜻한 바닥까지. 이미 한국의 겨울이 너무도 설레이게 다가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 난방의 마법에 완전히 푹 빠진 상태였죠. 다음날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느껴진 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였어요. 특히 그 이불 밖으로 노출된 콧등이 시려운데 몸은 너무나 따뜻한 그 기분이란 말이죠. 게다가 새벽에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올라 치면 잠이 덜 깨 잠깐 사이에 아추워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재빨리 온돌 위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 기분이 너무너무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밤새 너무 좋았었지 하고 혼자 온돌을 만끽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옆에 아직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카이렌이 사실은 이미 일어나 있더군요. 그냥 다 깼으면서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뿐이었어요. 카이렌은 마치 아기 강아지처럼 몸을 웅크리고 뒹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침대는 안녕이야. 난 평생 온돌에서 살 거야. 그걸 본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카이렌 그러다 바닥에 늘러붙겠어.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유로운 아침 분위기를 깨트린 건 갑자기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연이의 환호성이었어요. 눈 엄청 왔다. 에머린 카이렌 빨리 나와봐. 눈이 더 왔다고요? 저는 급하게 창밖을 내다봤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는 모습을 보곤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와, 이게 진짜 다 눈이야? 카이렌은 벌써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외투를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잠깐만. 나도 갈래. 밖으로 나가니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더군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데도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의 소리가 너무 신기해 추운지도 느낄 수 없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눈덩이를 집어 던지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눈싸움 해봤냐면서요? 해봤겠나요? 당연히 안 해봤죠. 눈싸움이 처음인 저는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근데 카이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난 대학에서 눈싸움을 전공했단 사실. 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눈덩이를 던지더니 수연이랑 유치하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더군요. 둘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란한 눈싸움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카이렌이 눈에 빠져 엉덩방아를 찍으며 고함을 질렀죠. 아, 부상. 심판 불러줘. 공정하지 않다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배를 잡고 웃었죠. 이윽고 우리는 다 같이 눈사람 만들기에도 도전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눈을 굴리던 제 머리에 갑자기 카이렌의 눈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고 겨울왕국 공주. 스포츠는 끝나지 않아. 아니, 저 자식이? 아까 부상당한 선수 공격하면 반칙이라더니 저는 재빨리 카이렌에게 역공을 시도했죠.
그렇게 셋이 어린아이처럼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 눈썰매 타본 적 있어? 눈썰매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카이레는 이미 신난 얼굴로 대답했죠. 당연히 안 타봤지만 좋아. 가자. 라고요. 정말 못 말린다니까요. 수연이는 우리를 작은 언덕으로 데려가 눈썰매를 준비했어요. 처음에 저는 조금 겁이 났지만 막상 타보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그냥 살면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해외여행을 가시나요? 심지어 카이레는 제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신기록 가보자고 라며 미끄러지다가 결국 나무 옆에 눈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어요. 네, 올해를 장식할 최고의 장면이었죠. 무튼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눈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어때? 이게 한국의 겨울의 매력이야. 눈싸움, 눈썰매, 그리고 너희의 못생긴 눈사람까지 말이지. 수연이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 일리가 있어요. 무튼 그날 저는 피곤했지만 솔직히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만난 눈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의 겨울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았다고 수연이는 얘기했지만 저는 그날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죠.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는요. 그날 밤 눈싸움과 눈썰매를 실컷 즐긴 덕분에 우리는 녹초가 되어 온돌방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바닥에 몸을 맡기니 세상이 너무 편안해 보였죠. 저도 카이렌도 역시 뭐니 해도 온돌이 최고지. 를 외치며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밤중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에 잠에서 깼죠.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말이죠. 처음엔 그냥 이불이 옆으로 밀렸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던 그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거예요. 카이렌, 수연, 뭐야 바닥이 차가워졌어. 제 소리에 깜짝 놀란 카이렌도 일어나 발을 대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온돌은 너무 나약한 시스템인가 봐. 역시 히터를 써야 하는 건가? 그 소리에 수연이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온돌이 고장났다고? 이런 한밤중에 한파가 와서 그런가 봐. 수연이의 말에도 불구하고 카이레는 쉴 새 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역시 결국엔 이래서 다들 히터 쓰는 거라고. 서양에선 이래서 온돌을 못 쓰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에이, 카이렌. 온돌에서 살겠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하지만 저 역시도 덜덜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하지만 수연이는 침착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아궁이를 확인해 볼게. 아마 장작이 제대로 타지 않아서 그럴 거야. 아궁이? 이런 이상한 이름이라니? 응, 아궁이는 온돌의 열원이야. 바닥이 따뜻한 이유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열을 전달하기 때문이거든. 수연이 설명하는 동안 카이레는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그런 거야?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좋아, 내가 도와주지. 나도 집에서 캠핑용 화로 정도는 다뤄봤으니까. 카이렌 정말 가벼운 녀석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셋이 후다닥 아궁이로 내려갔어요. 카이렌은 자신만만하게 장작을 집어넣더니 불을 붙이려 했죠. 그런데 어라.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궁이에서 미친 듯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카이렌은 깜짝 놀라더니 뒤로 나동그라졌죠. 연기를 뒤집어 쓴 카이렌은 기침을 하며 우왕좌왕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캠핑용 화로가 어쩌고 하더니 말이죠. 수연이는 저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다시 차분히 설명했어요. 장작을 이렇게 넣고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해. 그리고 불씨를 살짝 키운 다음 천천히 불이 퍼지게 해야 하지. 수연이 능숙하게 아궁이를 조정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아, 이래서 온돌이 과학적이라고 하는구나. 드디어 아궁이의 불이 안정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다시 온기가 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방에 돌아오니 차가웠던 바닥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죠. 카이레는 바닥에 철푸덕 누우며 그러더군요. 역시 온돌이 최고라고요. 저는 못 말리는 카이렌을 저 멀리 밀어버리곤 수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수연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러더군요. 한국인들은 이런 거 다 안다고. 너네도 이제 한국인 다 됐다고요. 듣기 좋은 말이던데요? 무튼 그날 밤 다시 따뜻해진 온돌방에서 우리는 포근하게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 이번엔 바닥의 온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한국의 겨울은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온돌방이 다시 따뜻해진 다음날 아침 수연이는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해 보였어요. 방 안은 다시 포근했고 저와 카이레는 여전히 바닥에서 뒹굴거리며 이 바닥을 떠날 수 없다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더군요. 수연이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커다란 접시에 뭔가를 잔뜩 담아 들어왔어요. 거기엔 노릇노릇한 호떡, 뜨겁게 구워진 군밤, 그리고 특이한 생선 모양의 붕어빵까지 처음 보는 음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죠. 이게 뭔가 싶어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순간 입안에 퍼지는 달콤한 꿀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하트가 날아다니는 기분이랄까요? 호떡,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라 겨울 그 자체였어요. 고소한 반죽 속에서 흘러나오는 꿀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그 달콤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이건 겨울의 보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였죠. 카이렌도 붕어빵을 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특유의 엉뚱한 표정을 지으며 생선 모양인데 생선 맛이 아니네 라고 중얼댔죠. 아니, 당연히 생선 맛이 아니죠. 그건 달콤한 팥소로 가득 찬 간식이었으니까요. 영국처럼 이상한 음식만 하는 나라와는 다르다고. 그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보며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간식을 다 먹고 나자 수연이는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한국의 전통놀이였죠. 먼저 나온 건 윷놀이. 저는 처음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했지만 수연이가 하나하나 알려주며 게임이 진행되자 점점 재미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윷을 던지는 간단한 동작 하나로도 얼마나 전략적이고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특히 카이렌이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승부다 라고 외치며 윷을 던지는 모습은 마치 올림픽에 나온 선수처럼 진지했죠. 그가 승부에 진지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윷놀이가 끝나고 이어진 건 제기차기. 수연이가 가볍게 제기를 차며 보여준 시범은 너무나 간단해 보였어요. 이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저는 제기를 공중으로 띄우기도 어려워 바닥에서 끊임없이 주워야 했고 카이레는 처음엔 제기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얼굴에 맞는 총극을 연출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카이렌이 제기차기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몇 번 연습한 뒤 그는 능숙하게 제기를 차기 시작했고 제기가 공중에서 우아하게 떠오르며 발길에 맞는 장면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그는 점점 승부욕에 불타올라 자신만의 기록을 세우겠다고 선언하며 온돌방을 뛰어다녔죠. 그날 온돌방은 따뜻함을 넘어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호떡과 군밤의 달콤함, 전통놀이의 신기함, 그리고 무엇보다 세 사람이 함께한 순간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죠. 저는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춥고 하얀 계절이 아니었죠. 맛있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계절이라는 걸 느꼈죠. 온돌의 따뜻함과 겨울 간식의 달콤함을 충분히 만끽한 다음날 수연이는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갔어요. 새로운 모험의 장소였죠. 이번엔 한국 겨울 축제였어요. 외국에도 다양한 겨울 축제가 있지만 사실 다 너무 뻔한 것들이라서 한국에 있는 겨울 축제는 도대체 뭘지가 너무 궁금했죠. 저는 물론 기대에 찼고 카이레는 이미 여행. 작가 모드로 자기 블로그를 터뜨릴 콘텐츠가 될 거라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얼음낚시 축제였어요. 축제장에 도착하자 우리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얼음판과
낚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펼쳐졌죠. 얼음 위에 구멍을 뚫고 고기를 잡는다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생소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엔 약간 망설였어요. 얼음 위에서 낚시라니. 안전한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는 웃으며 얼음판이 얼마나 단단한지 네가 몰라서 그래.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안심시켜줬죠. 우리는 얼음 구멍 앞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 손이 너무 시려웠다는 거였어요. 바람이 손끝을 스쳐갈 때마다 얼음 조각이 되는 기분이었죠. 내 손이 얼음 조각이 되고 있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장갑을 벗었다 썼다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카이레는 그런 저를 보며 낚싯대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어 저에게 건넸어요. 너 진짜 호들갑의 여왕이야. 낚시보다 이 장면이 더 콘텐츠 감이야. 라고 하더군요. 머쓱하게 말이죠. 그런데 카이렌 자신도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낚싯대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더니 고기가 진짜로 잡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환호하며 얼음 구멍 쪽으로 몸을 기울이던 카이렌이 균형을 잃고 얼음판 위로 철푸덕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저와 수연이는 간신히 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의 얼굴은 얼음판만큼 차가워졌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지만 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얼음 낚시 후 우리는 눈꽃 축제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마치 겨울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풍경이었죠. 온 세상이 반짝이는 눈 조각과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눈으로 만든 미끄럼틀도 있었어요. 저와 수연이는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내려왔지만 카이레는 남자라면 속도가 생명이라며 가장 높은 곳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는 신발이 없어졌다고 비명을 지르며 눈속을 뒤적이고 신발을 찾느라 한참을 소란을 피웠어요. 결국 수연이가 그를 도와 신발을 찾아냈죠. 눈밭에서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우리는 눈을 처음 본 강아지 마냥 잔뜩 놀다 지쳐서는 결국 서로를 부축하며 축제장을 나섰답니다. 얼음 낚시에서의 소동, 눈꽃 축제에서의 해프닝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웃음과 즐거움은 그 어떤 여행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웃음과 추억을 가득 안고 다시 따뜻한 온돌방으로 향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조용히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푹 쉬고 나니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국의 겨울을 한가로이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눈으로 뒤덮인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머릿속이 말끔히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제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골목은 모두 비슷해 보였고 작은 눈더미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였죠. 약간의 당황과 긴장이 밀려오던 그때 멀리서 눈을 치우고 있는 한 중년의 한국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온몸을 감싸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삽으로 성실히 눈을 퍼내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 몰라요. 제 어설픈 한국어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길 잃었어요? 어디로 가요?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집 주소를 어설프게 외워둔 대로 보여주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손짓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주소를 알아냈죠. 거리뷰로 사진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윽고 집을 찾아낸 그는 별로 멀지 않은 곳이라며 자신이 치우던 눈삽을 잠시 옆에 놓고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눈 쌓인 길을 꾹꾹 밟아가며 저를 천천히 안내해 주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그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서툰 영어와 제 서툰 한국어를 섞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주려고 연신애를 썼어요. 그리고 눈을 치우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푸근하게 웃으며 여기 사람들은 원래 서로를 위해 눈을 치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잠깐 삽을 내려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치우고 있을 테니 괜찮다고요. 꽤나 다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위해 눈을 치워주는 사람들이라니.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잠시 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정이라는 게 말이죠. 마침내 집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손으로 집을 가리키며 여기가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감사 인사를 했죠. 무사히 집 안에 들어서며 저는 길을 잃었던 순간이 오히려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을 치우며 이웃을 배려하고 낯선 외국인을 기꺼이 돕는 그 아저씨의 모습은 한국인의 따뜻함 그 자체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참 다정한 것 같아요. 이윽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온돌방 바닥에 앉아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엔 그저 춥고 낯선 겨울을 보내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여행.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눈싸움과 눈사람 만들기, 얼음 낚시의 소동, 호떡의 달콤함, 그리고 온돌의 따뜻함까지. 그 모든 순간이 단순히 재미있고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교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겨울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돌이 특히 그 대표적인 예였죠. 차가운 바닥 대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바닥 난방을 고안한 한국인들의 지혜는 단순히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수연이가 온도를 관리하며 보여준 침착함, 그리고 그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던 온돌이란 한국인들이 조상님들로부터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를 전달받은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온돌은 말이죠.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온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마주친 호떡과 붕어빵 아저씨의 환한 미소, 얼음 낚시장에서 서로를 돕던 사람들, 눈꽃 축제에서 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가족들. 한국의 겨울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계절이었고, 한국인들의 정은 차갑고 긴 겨울을 가장 따뜻한 시간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윽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수연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연, 날 초대해줘서 고마워. 내가 배운 건 온돌의 따뜻함이 아니야. 한국 겨울의 정,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대단한 지혜와 마음인 것 같아. 너희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야. 한국 겨울은 춥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온기를 나누며 웃고 음식을 먹고 놀이를 즐기는 순간들이 쌓여 마음을 녹이는 계절이죠. 저는 한국의 겨울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할 값진 문화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제가 이곳에서 느낀 가장 큰 감동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자. 그리고 한국 겨울을 다시 느끼자.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로 남게 되었답니다. 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에머린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한국 겨울이 단순히 춥고 고된 계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온돌이라는 독창적인 난방 방식부터 겨울 간식, 전통 놀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배려까지. 에머린 씨가 느낀 감동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해야 할 문화유산임을 깨닫게 해주네요. 특히 한국인들만이 가진 따뜻함과 지혜를 보고 에머린 씨가 감탄하고 존경심을 표현했을 때 저도 한국인으로서 정말 큰 긍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고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니까요.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한국 겨울의 따뜻함과 지혜를 이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진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이만 인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고임금의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야. 돈만 생각하는 중국 여자들이랑은 결혼하기 싫어. 중국에서 내 인기를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분명히 먹히겠지 여기. 중국의 대기업에 재직하는 남성이 자신의 인기에 대해 과신을 하면서 한국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베이징대를 나온 하오루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대에서도 경영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잠깐 다녔었어요. 하지만 대기업의 한 달 월급이 150만 원 정도라는 사실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제가 기업의 부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2년 정도 다니고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식품 사업을 하는데요. 양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다양한 곳으로 배달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밖에서 양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사업이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경제가 아주 호황이었거든요. 부동산도 호황이었고 명품관이나 백화점에는 중국인들이 줄을 서서 명품을 모실 정도였어요. 저도 그 호황기 덕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었는데요. 덕분에 그 시기에 집도 사고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었어요. 일단 저는 중국에서 항상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중국인만 해도 인기가 있는 편인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해서 집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인기가 많아진 편이었죠. 그래서 선자리도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꼭 선자리가 아니어도 중국은 여자들이 먼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편이거든요. 물론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구애해도 집이나 돈은 모두 남자들이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만났던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게 크나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죠. 바로 몇 년간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해왔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기에 제 여자친구도 어김없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지참금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관습을 고수하는 결혼 즉 금전적 또는 물질적 선물의 교환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헌신과 가족의 명예의 상징이 되는 결혼을 꿈꿨습니다. 그녀의 지참금 요구는 물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라온 뿌리 깊은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기분이 상할 것 같았어요. 이러한 결정은 사업적 성공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익성 있는 기업을 설립한 저는 지참금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자친구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수용하게 된 진보적 가치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것과 제 신념을 따르는 것 사이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대에 대한 압박감도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유로 이것저것을 다 요구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의 파티 비용까지도 제가 댔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분명 처음 사귈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던 여자친구인데 1,000만 원에 가까운 반지를 요구하는 모습에 황당했어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진지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좋은 식당에서 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여자친구한테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내 이 정도 외모와 몸매를 너한테 바치는 건데 나한테 그 정도 돈을 쓰는 게 아깝니다. 저는 그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여자친구가 거의 자기 자신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사업이 망하더라도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고했습니다. 여자친구 친구들에게 저는 거의 쓰레기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저는 사업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느라고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한국 여성들은 교육적인 열정이 있고 자신을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한국 여성들은 임금이 높았어요. 월 평균으로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버는 여성들이었기에 제가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한국 여성들의 월급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상적인 파트너는 한국 여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중국 미디어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접한 고정관념과 인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성은 고운 피부와 긴 다리가 특징이며 미의 기준이 매혹적이고 이국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차 한국의 수출기를 뚫어야 해서 2달 동안 머무를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 여성들을 많이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에 지참금 문화가 없다는 점은 중국의 결혼 전통과 신선한 대조를 이루며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지참금 제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없이 보다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남녀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모아오는 구조였어요. 한국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성공한 중국인 사업가로서 느끼는 우월감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과 같은 강대국 출신의 만능 엘리트라는 제 신분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인식되는 한국에서 큰 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었죠. 이러한 믿음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동경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제 자신감과 기대와는 달리 평소 존경하던 사업 선배들은 제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한국 여성에 대한 저의 인식이 순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 자신감에 충격을 주었지만 제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한번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인이 한국 여성을 한 분 소개시켜 준다고도 했고 한국에는 결정사라는 결혼정보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서 제 상대를 찾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운 겨울날 한국행을 택했어요. 물론 사업을 하는 많은 어른들이 비웃었어요. 업무차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대와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 알게 된 한국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번화한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활기찬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이 유서 깊은 궁궐과 사찰과 공존하며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바꾸기 시작한 일련의 깨달음 중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경제활동으로 번성하는 도시였고 시민들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제가 순진하게 생각했던 한두 가지 반찬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노숙자 문제도 다른 대도시보다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중국인 사업가로서 한국에서 곧바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저희 초기 생각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 업적은 인정받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경외심의 찬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국 사회는 겸손과 노력을 중시하고
성공은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개인의 성실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로도 측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심이라고 치부했던 선배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받던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으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서울 생활비는 생각보다 높았고 지출을 관리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예산 책정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재정 능력을 재평가하고 달라진 경제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발판을 마련하려면 단순한 재정적 투자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소비자 선호도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이 한국에서의 성공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익숙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외모와 몸단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머리와 깔끔하게 재단된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외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남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션 선택의 차원을 넘어 자기관리와 표현을 중시하는 문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남자들이 자기관리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얼마짜리 수트를 입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인지하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시이였고 제가 만난 한국인 남자들은 다 사원이었는데도 저보다 잘 살아 보였어요. 처음에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외모 가꾸기가 그닥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저의 재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외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고요. 한국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 수준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은 외모를 꾸미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인이 주선해준 한국 여성과의 소개팅에 나갔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신나서 말을 막 했어요. 한국 여성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성은 중어중문학과를 나와서 중국어도 잘했고 한국어도 잘했어요. 심지어 영어까지 잘했죠. 얼굴도 희고 예뻤어요. 감탄과 과음에 취한 저는 제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베이징대를 졸업했고 제 사업체는 월 3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제 목소리는 강대국 출신의 엘리트이자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눈앞에 한국인 여자가 놀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자는 다른 의미로 놀랐어요. 사업을 하는데 월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중국에서는 이 정도 지참금이 거의 최고치였기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는 반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 여자들은 저 정도 돈을 말하면 이미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시원찮은 반응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등 뒤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전 저한테 냄새가 날까봐 걱정도 됐어요. 제가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채 있는데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자랑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의 대기업을 다니면 고위 임원이 아니더라도 당신 정도의 돈을 벌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아무도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도 당신의 자신감은 존경할 만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으로 어필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금액의 4배는 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전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그녀의 말은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누구도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한국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탐험하면서 저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실제로 중국의 많은 최고 경영진의 연봉보다 높았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깨뜨리고 고국에서 접했던 검열된 정보의 한계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돈을 좋아하는 여성을 소개해준 사람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부와 지위에 대한 제 인식에 도전하는 한국 여성을 만난 후 저는 좌절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졌던 신념과 업적이 보편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삼키기 힘든 쓴약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이 그룹에 저를 소개해준 사람을 비난하며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금전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과 저를 연결해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좌절감에 휩싸인 저는 제 공경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제 지위와 부를 인정해줄 사람,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로서 저를 봐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중매업체에 다가갔을 때 제 마음은 희망과 회의가 뒤섞인 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프로필과 적합한 파트너를 신중하게 매칭해주는 서비스, 제 기대에 부응하고 제 성취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상상했습니다. 제 가치와 열망을 공유하고 제 성공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전문적이고 신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며 제 취향과 지위에 맞는 짝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배경 경력, 파트너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철저했고 제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여성을 소개받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고려했다고 말했죠. 심지어 중국에서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보다 돈을 더 못 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제가 생각했던 성공이 한국에서는 아주 얄팍한 것이라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성공의 징표라고 생각했던 제 자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인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지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니 제가 만난 한국 사회는 공허한 자랑보다 겸손과 진정한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 상대로 치부했던 잘생기고 단정한 한국 남성들은 사실부나 지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진정성, 노력, 진정한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의 구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깊은 자아 발견과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과 만남, 도전은 겸손과 자각,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제 조국인 중국에 대한 이해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종종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이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효율성, 혁신, 문화적 풍요로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의 선진성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 기술 혁신 등은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야기와 모순되는 것이어서 겸허하면서도 다소 놀라웠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과 연애를 하는 것이 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 품고 있던 선입견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성찰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겸손과 존중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을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 적용하여 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자세로 상황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올 방법이 없을까요? 미래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남자들의 젖꼭지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인도에서 엘리트로 모셔온 개발자가 한국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상황이나 청결함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남자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우스운 상황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최고의 이공대학을 졸업한 세느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이공계 대학에서 반도체학과를 졸업했어요. 저희는 9구단을 10구단까지 외우거든요. 인도 공과대학의 반도체학과를 졸업했다는 건 구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글로벌 기업에 입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각 기업의 선배들이나 입사팀 사람들이 대학에 와요. 저희가 직접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볼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저희 학교 출신을 데려가고 싶어서 애쓰죠. 일단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 미국의 글로벌 기업은 제 머릿속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미국의 회사에 가게 되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을 모으기가 다른 나라보다 힘들었어요. 저희 집은 사정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인도 공과대학은 등록금도 무료고 기숙사비도 무료지만 제가 돈을 안 번다는 이유로 저희 집 사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심지어 저는 여자였거든요. 인도에서 공부 잘하는 여자는 의사를 시키고 공부 잘하는 남자는 공대에 보내거든요. 저는 이런 편견들이 너무 짜증났어요. 남자밖에 못 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인도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너무 만연한 나라고요. 여자 얘기는 거의 들어주지도 않아요. 스토킹이나 괴롭힘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로 간주되어 큰 관심을 기울이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이러한 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피해자의 경험을 사소화하여 종종 피해자가 무효화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이러한 행동이 정상화되는 나라가 인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 저는 공과대학에 들어갈 정도였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여자가 대학에 가서 뭐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오빠는 공부를 전혀 못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아득바득 공부했어요. 어쨌든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님이 절 건드리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결국 저는 인도 내에 있는 이기업과 중국 최고의 이기업이라는 텐센트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텐센트가 돈을 더 주고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텐센트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인도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은 언어,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설었죠. 뉴델리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에너지와 야망이 넘치는 도시 선전에 도착한 기억이 납니다.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 잠들지 않는 도시의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텐센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캠퍼스는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혁신으로 가득 찬 미래의 축소판이었죠. 저는 최첨단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에 배치되었는데요. 그 속도는 가차없이 빨랐지만 짜릿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중국은 여자 몸매를 노골적으로 빤히 바라보지는 않아서 인도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실했어요. 인도처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명백한 격차는 중국에서나 인도에서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만 중국의 건물들이 조금 더 높은 정도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나라 모두 빈부격차는 심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입사했던 2019년과 2022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2022년이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중국에서는 화려한 고층 빌딩과 번화한 쇼핑 지구가 오래된 동네와 소박한 시골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차이는 저희 동네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은 그냥 깡통에서 동전을 받았는데 중국 거지들은 QR로 돈을 받았어요. 더 충격받은 건 중국 정부의 예외 없는 봉쇄 조치였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즉각적인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소식을 접하는 동안 제 심장은 뛰었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가 갑자기 박탈당하고 아파트 벽에 갇히게 되었으니까요? 아니, 저는 집에 음식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는데요. 음식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죠? 처음 며칠은 감정의 기복이 심했어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묘한 불신감 사이를 오갔죠. 아늑한 안식처였던 작은 아파트가 새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평소의 번잡한 도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적한 거리를 봤는데요. 멀리서 간간히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만 정적이 깨지는 섬뜩한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밖을 보면요, 인도 경찰들은 모두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든요. 중국 경찰들도 인도 경찰들과 같이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2019년은 거의 중국의 호황기였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요.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저도 인도였으면 상상도 못할 백화점에 가서 돈을 쓰면서 자유를 많이 느꼈어요. 이 시기에 중국에 있던 외국인으로서 인도에서 경험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저는 중국이 정말 발전했다고 감탄했어요. 번화한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 화려한 백화점과 다양한 명품으로 가득한 중국의 도시는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돈을 쓰며 자유롭게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기회와 자유의 땅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2022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길거리에 나앉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기분이 거북할 정도로 안 좋았어요.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자유와 안전이 줄어들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거리의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불안감도 컸어요. 중국 길거리에서 자기와 데이트를 하자면서 남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붙는 여성들을 보면서 중국을 떠나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번화한 기술 도시 중 한 곳의 게임 회사에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엄격한 게임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으로서 저는 이러한 변화의 진원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중국으로 이끌었던 게임과 개발에 대한 열정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엄격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데요.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불확실성이 먹구름처럼 우리 팀에 드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능숙하게 넘나들었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언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문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암시였습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활기찬 게임 문화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이끌려 이곳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온전은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하루하루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적이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인 동료들과 나누던 동지애는 사라졌어요. 저는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사람이었죠. 성과가 좋았으니까요. 한때는 사소한 불편함이었던 언어 장벽은 이제 저를 더욱 고립시키는 거대한 틈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그때부터 다급하게 이직 준비를 했는데요. 경제 침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텐센트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일상 업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를 대하는 중국인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료애가 넘쳤지만 이제는 의심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불확실한 시기에 편리한 희생양으로 여겼어요.
속삭임이 들리고 어깨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등에 칼을 대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표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질투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만 동료라고 생각했던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고용 안정이 귀한 상품이 되어버린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텐센트에서의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파트에서 네온 사인이 켜진 선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다음 행보를 고민했습니다. 텐센트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면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 결국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가기로 한 저는 한국의 쿠팡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단 쿠팡은 경기도 광주에 있어서 기숙사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 현재 엄청나게 크는 유통기업으로 공격적으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러모로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특히 더운 계절의 옷을 통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은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는 것 같은 단순한 옷차림조차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캐주얼 복장이 너무 격식을 차린 것은 아닌지, 커뮤니티의 암묵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의식을 느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옷차림에 대한 일종의 자유분방한 무관심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반바지에 시원한 티셔츠를 입고 번화한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엄격한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신선한 변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옷차림보다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수용 덕분에 저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공학기관 중 하나인 인도공과대학을 졸업한 인도 국적자로서 저는 항상 학문적, 직업적 성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일하기로 결심하면서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번져나갔고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편견과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중국은 언제나 인도를 자기네 속국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이상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도 있었던 거죠. 이러한 미묘한 차별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미소를 짓지 않거나 더 깊은 대화를 주저하는 동료들의 태도, 가끔씩 제가 타자임을 상기시키는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일을 잘했던 제가 가장 먼저 권고사직 대상자가 됐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제 경험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태도에 대한 신선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저는 대학에서 받은 자격증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하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받은 엄격한 교육에 감탄을 표했고 인도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혁신가를 배출하는 인도 대학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 의견을 구하고 제 기술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직장을 넘어서도 이어졌어요. 인맥을 쌓거나 사교활동을 할 때 제 대학 경력을 언급하면 흥미로운 대화가 시작되었고 종종 기술 교육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기술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의 청결한 환경에 계속 놀라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 경험했던 쓰레기와 지저분함이 도시 경관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인 것처럼 보였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이나 환하게 빛나는 광고판뿐만 아니라 거리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등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강남의 동네를 산책하는데 마치 잘 가꾸어진 공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포장지나 담배꽁초 등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는 찾아볼 수 없고 포장도 깨끗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겨울에 와서 냄새가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서울은 여름에도 인도나 중국과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성들이 너무 좋았던 점은요, 티셔츠를 벗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다른 남자들의 가슴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인도나 중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는 남성들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우통을 까고 있는 남자들을 볼 일이 없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들보다도 더 격식 있는 복장 기준을 고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에 처음 송금을 시작했을 때 중국의 엄격한 규제에 대해 들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놀랍도록 원활한 경험이었는지 기억합니다. 한국에 살다 보니 처음에는 국제 송금 절차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송금 경험이 있어서야 중국은 자기네 나라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아주 강력하게 규제했거든요. 모든 거래가 면밀히 조사되어 송금에 대한 철저한 서류와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제금융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돈을 보낼 때마다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예상하고 약간 긴장한 상태로 서울의 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절차는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각 단계를 설명하면서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취인의 은행 정보 등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면 되었어요. 침입적인 질문이나 불필요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몇 분 안에 거래가 처리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쉽고 빠른 처리 속도였습니다. 거래만 원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고 중국에 만연해 있다고 들었던 강압적인 통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숙인의 가혹한 현실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에서 온 저로서는 이 활기찬 도시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극명하고도 반가운 대조였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잠을 자고 그들의 삶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낸 채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광경은 사회를 괴롭히는 어려움과 제도적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그런 장면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한국에도 사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숙인과 빈곤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 미국에 갔어도 똑같이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 만족해요. 가족들에게 충분한 돈을 줄 수 있고 이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제가 직장을 잃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제 한국어가 많이 늘지 않는 게 지금 저희 최대 고민인데요. 한국어가 더 익숙해지면 저는 아예 귀화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귀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당당하게 한국 시민이 되어서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서 살고 싶어요. 오빠와 동생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될 거예요.